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 19일 하고 1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잠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몇 가지 꼭 잠들기 전에 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야정 협의체가 본래 내일 청와대에서 열릴 것이다. 내일이 아니네요. 벌써 이제 8월 19일이니까 이제 오늘 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면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됐겠습니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언론중재법. 여러분들 뭐 악법 중에 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180석 그야말로 이 수적 횡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 심판론이 쌓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악법들, 부동산,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문제, 이런 법들, 그 다음에 세금 중과하는 문제,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나 여기에 덧붙이는 법이 뭐냐면 이 언론중재법이에요. 이 언론중재법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언론단체에서도 이건 악법이다, 이거는 더 이상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자협회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업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 얘기는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언론 자유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기업에서는 환영했어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독보석 같은 악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제 날짜상으로는 8월 18일 어제죠. 어제 완전히 안건 조정 소위를 열어가지고, 안건 조정 소위를 열자, 이거 국민의힘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안건 소위 의원은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대3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4대2로 바꿔버렸어요. 왜냐, 여기에 지금 이 김의겸이, 민주당 이 청와대 대변했던 김의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사건, 이 김의겸이를 슬쩍 끼워 넣고 이 4대2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건 조정위에서 무조건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월 19일 날 문체위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지으면 25일 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서 언론중재법,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핵심은요, 만약에 보도를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볼 때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것이고, 우리 야권에서 볼 때는요, 사실을 입각해서 보도하는데, 이것을 가짜 뉴스에 갖고 밀어붙여 갖고 5배까지 최대한도로 이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에요. 얼마나 이게 악법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악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악법 동의할 수 없다, 아예 안건 조정위에서 불참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숫자가 작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를 담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19일 날 지금 야당하고 반발하는 가운데 문체위 본회의에서 이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이준석이 데려다가 밥을 먹여가면서 이거 언론중재법 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더 큰 것은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완전히 코너로 몰려있잖아요. 지금 녹취록 사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윤석열과의 녹취록, 그 다음에는 원희룡과의 녹취록, 이래서 완전히 코너로 밀려있고, 지금 당원 게시판을 보면 사퇴하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던 이런 이준석이를 데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보다도 더 어린데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준석의 당 대표성을 이런 기회에 아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을 더 흔들어 보겠다, 이런 정무적 판단도 이미 여기에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마치 이것이 잘 될 걸로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일정을 다 배워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논의하고 있는 박완주 여당,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김도, 이 사람들도요, 야당에서도 의제 10가지를 다 줬대요. 그래서 여당에서 이 의제 10가지를 청와대에다 다 보내놨다,
좀만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하다가 슬슬 일정이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더니 결국은 못 연다 이렇게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할 수 있도록 이 악법을 만들어 놓고요. 딱 조정한 것은 총 이 법원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징벌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6가지 항을 갖다가 2개를 줄여갖고 4개 항으로 조정한 거 요것만 살짝 수정했어요. 그러면 이 4개 항목 이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4개 항목은 언제냐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는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보도한 경우, 네 번째는요,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를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4개 항목으로 조정한 것일 뿐이에요. 이걸 이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요, 이제 내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 크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당 여러분들 수해 횡포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록을 해두었다가 내년 봄에 왜 심판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임대차, 그 다음에 중과세 그렇잖아요. 이런 악법, 패스트트랙서부터 시작하면요, 공수처법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장과 관련된 법안, 이런 3대 악법을 통과시키더니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또 다시 악법을 만드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중재법이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래요 10가지 의제 중에는요 이 언론중재법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핵심 쟁점인데 여당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법을 놓아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데려다가 지금 회의한다. 여자정신위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군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일자리 대책, 그 다음에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 등 10가지를 의제로 제기를 해놓은 상태였었는데요. 이것이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이 벌써 19일이잖아요. 25일 며칠 남지 않았어요. 25일 날 본회의에서 방명이 딱 두들게 돼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지난 2018년도 11월에 한번 열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열리고 있어요. 이거 다 물 건너갔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당 개혁만 하고 정부와 투쟁하는 거는 야권의 후보들이 하달라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이준석 대표의 투쟁 목표 얼마나 잘못 선택했느냐. 당도 개혁해야 되고요. 여당과의 정부와의 투쟁에서 맨 앞에 목을 걸고서 투쟁을 해야 돼요. 목을 내걸고 투쟁을 안 하니까 이준석이 이거 청와대에서 오지 말아라 이거 회의 안 하겠다 이 얘기는요 이준석이 잘릴지도 모르니까 괜히 이런 이준석이 흔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느냐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안 열리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준석이는 무겁게 알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당 개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정권과의 투쟁에서도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결심을 우리 국민과 당원에게 적극적으로 밝혀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금 현 순간이 그런 결심을 촉구하는 순간이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 걱정만 생각하지 말고요.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걱정해봐요. 예? 이러니까 애송이 소리를 듣죠. 자기가 다 하는 짓거리마다 애송이 소리 듣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열받아가지고. 예.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추미애가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는 이준석이 낙마를 노리는 이준석의 말하자면 이 대표성을 부인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추미애는 또 바로 이제 어제죠. 바로 조금 전에 또 이 심야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 어제 야당 이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이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어요. 묘소를 참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그야말로 IT 산업도 많이 발전시키고 그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정국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인권 민주주의, 이거야 평생 김대중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국민 통합이다. 국민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의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의 뭡니까? DJ 대통령 하면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현 문재인 정권에 반발을 하고 있는, 즉 반문재인 전선에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전현직, 그리고 또 이 각계 각 분야의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무려 41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볼 때는 지금 추미애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2%까지 빠지는, 2, 3%까지 빠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리고 나섰어요. 윤석열을.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참 기가 막혀요. 윤석열 전 총장 졸렬하다. 정치검사의 대권 직행은 민주주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거 12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호남 출신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발표했고, 하필이면 오늘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그늘 밑에서 운신하던 자들을 자기 옆에 줄을 세우다니 참으로 영악하고 치졸한 짓이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정말 또 이 주장을 하고 있냐면 말도 되지 않아요. 이는 명백히 김대중 정신에 대한 도전이고, 겉으로는 호남 외연 확장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민주주의 역사와 정통성을 허물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치군인에 이은 정치검사의 대권 직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위기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의 졸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정치검찰 윤석열의 품으로 들어간 과거 동지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얹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오늘 영입한 인사들 중에서는요, 아주 특색 있는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치적인 함의를 가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여러분들 아시죠? 조국 밑에서 이 감찰반에서 활동한 검찰 파견 수사관이었잖아요. 조국 비리도 폭로했고요.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부마 의혹이 조국 비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또 폭로했어요.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들은요,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한테는 굉장한 아픈 사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종필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은 오늘 영입하면서 말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것은 26년간이나 몸담았는데 더 이상 숨을 쉴 공간을 안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더 이상 남을 수가 없어서 탈당하고 윤석열 총장의 정무특보로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또 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송화중 경기대 교수도 정책고문으로 또 영입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영입한 이 호남 인물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짜증도 나고 또 질투도 생기는 추미애 특유의 기질이 다시 한번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이준석 거리두기에 나설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준석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특별하게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추미애가 그렇게 지금 날렸는데요. 또 정부 여당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과거 수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성 원전 수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월성 원전 수사는요, 잘만 하면 최고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언제 폐쇄되느냐 딱 물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최이봉 청와대 당시 산업비서관, 이 산자부에서 파견된 분이죠. 이 최이봉 비서관이 이거를 그대로 산자부 국실장들한테 전해요. 대통령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또 이제 백운규 장관한테 보고해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한 2020년까지는 쓸 수 있다. 그때 가서 폐쇄도 된다. 이러니까 너 죽을래? 그래갖고 지금 당장 폐쇄하는 지시가 백운규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가 배임 교사 혐의까지
대전 수산팀에서는 있다. 이렇게 보고 배임 교사, 이 배임 교사는요 한 1,500억 정도의 한수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예, 이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지검 수사팀에서는 배임 교사 혐의로 이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김호수가 이걸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느냐? 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좀 들어봐. 이렇게 해서 막아가지고 결국 공소장에는요 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만 배임 교사 혐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바로 열렸잖아요. 8월 18일 날 열려서 김호수 뜻대로 됐겠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호수가 만든 건데. 그래서 배임 교사 혐의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더 이상 수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수사심의의 의견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을 조금이라도 제압하는데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현 정권에 유리하게. 그래서 김호수는요 이 월성원전 사건이 울산시장 사건, 월성원전 사건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사건 둘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김학의 사건이에요. 이 세 개 사건이 가장 뼈아픈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왜? 전부 다 월성원전도 그렇고요. 김학의 사건도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울산시장 사건은 송철호는 내가 당선시키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대목에서 김호수가 이제 충성 애완견의 소임을 저는 다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 월성원전 사건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게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또 이 월성원전 사건 때문에 추미애가 당시에 징계 국면으로 몰고 가는 그래서 내쫓으려고 하는 마지막 최악의 이 보복 수단을 강구한 것이 월성원전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김호수가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수사팀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내려갔다 오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김호수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때린 거예요. 윤석열에게 직격탄을 가한 거예요. 윤석열 당신이 수사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요. 윤석열 총장에게 말하자면 디스하기 위해서요. 비판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추론,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주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최종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냐? 원희룡 지사가 이제 어제죠. 8월 18일 날 오후 6시까지 녹취록을 전면 다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참 딱하다. 얘 딱 한마디 하고 일체 공개 안 하고 접었잖아요. 제가 절대 공개 안 한다. 그리고 이준석이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딱 밝혔잖아요. 다 이렇게 되니까 원희룡 지사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자기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경선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요. 당대표와 대화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게 된 것은 윤석열 편들기도 아니고 원희룡 홍보도 아니다. 우리 경선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공정 경선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단을 내려 모든 것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당대표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불공정의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문제의 본질은 경선을 살리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다. 유불리 계산하지 말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선을 만드는 계기로 삼자.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적인 입장문 이 내놓기 전에요. 토론 2번이면 윤석열이가 낭만낸다. 이런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은 그동안 이건 찌라시다. 이건 정말 가짜뉴스 그냥 시중 삼류 정보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토론 2번이면 윤석열이 낭만다는 발언도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요 이제 절름발이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고 오로지 딱 두 가지. 그래도 식물 대표지만은요 어느 당원이 이런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표 자리를 앉아있는 한은 본인이 사퇴를 하고 나가지 않는 한, 사퇴를 하고 나가지 않는 한은 당 대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요 청와대 앞 최소한도 시위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단식 투쟁이라도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식투쟁, 청와대 앞 시위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당해둔 데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진실한 사과의 표시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시 여당은 드루킹 사건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매일신문에서를 비롯한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사이에 제2 드루킹 사건이 터진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작년에 말이죠. 작년 9월에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를 자꾸 깎아내리고 이낙연 의원을 칭송하는 악성 댓글 50여 개가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이는 조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것으로 의심이 된다. 매크로를 썼다면 해당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 이런 고발장을 작년 9월에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보도를 보면요. 이 매크로 이 조작 프로그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댓글 작성 아이디 6개를 특정해서 추적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특정 아이디 6개를 쭉 보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 가입할 때 기재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이름은 한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전화는 중국에서 쓰는 번호가 적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한국인 이름하고 6개의 중국 휴대폰 전화를 경찰에서 쭉 추적해서 확인해 본 결과 확인된 8곳은 대부분 국내인데 또 일부는 확인이 불가하고요. 또 확인된 국내 장소를 쭉 추적해 보니까 거주자들 조사해 보니까 악성 댓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특정된 전화번호, 중국 휴대폰 번호들도 중국 공안하고 협조해서요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 공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 저도 뭐 중국 공안 어떻게 하는지 저도 다 아는데 중국 공안하고 협조가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공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경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요. 경찰은 이 매크로 사용 여부 그리고 악성 댓글이 조직적으로 작성됐는지 이런 것들은 아이디 사용자를 특정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요. 이 특정 아이디 사용자 추적에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매크로 프로그램 딱 하면 드루킹 사건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그동안에 지난 9월이니까 이제 거의 1년간 수사력을 집중해서 중국 공안까지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지난번 트럼프 선거 때 개입했잖아요. 러시아 정보기관이. 그런 것처럼 이 특정 아이디 중국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중국 국적자들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우리 한국 투표권까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일정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그래서 중국 또는 해킹 세력, 북한의 해킹 세력들이 우리 국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매크로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는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요 경찰도 철저하게 그야말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중국 공안과 이 관련 협조 그야말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특정 아이디 6명 중국 전화번호 그 추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북한의 해킹이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해킹에 의한 댓글 조작일 가능성도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민주당 내에 있는 드루킹 댓글 의혹과 관련된 사건 보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보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